네, 또 이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계속 또 이 발전을 합니다. 네.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서 CSR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요 그래프가 참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사회적 책임의 범위하고 역사적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에는 기업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주에 대한 책임이에요. 예, 주주들 돈을 모아다가 자본 끌어다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많이 남겨줘요? 배당금. 그래서 이거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까지도 지키면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이제 회계투명성이나 뭐 제품 안전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어겨가면서 돈 벌어다 주면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더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자, 윤리적인 책임으로까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윤리 경영을 해야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법만 안 어기면 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3국, 저개발국으로 공장을 옮겨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막 생겼죠. 네. 저개발국을 착취하는 기업에 대해서 나쁜 놈들 그러고서 물건 사지 말자 불매운동. 자,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만족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줘야지 이렇게.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래 거 경제적인 이 부분이 없으면은 위에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 것들을 자꾸 어겨가면서 했더니 이 부분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왜? 불매운동 또는 쇠고랑 차서. 자,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는 경쟁사들이 점점 뛰어나지고 있어. 그래서 윤리 경영도 잘하고 경영사들이 나보다 앞서서 더 윤리적이야. 그래서 이제 걔를 이길 방법이 뭘까? 우리 착한 척하자. 그래서 자선적으로 바뀌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경제적 이익을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이거 하는 거예요? 어느 쪽? 자, 1번 때문에 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진실이에요? 아니면 위선이에요? 네, 위선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도 저걸 계속해요. 그건 진심입니다. 근데 기업이 어려워서 경비 절감해야 돼. 그러면 끊어버리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수단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CSR도 이제 구닥다리예요. 왜냐하면 ESG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CSR도 이제는 구닥다리고요. 그래서 CSR 뭐 이런 창조적 자본주의 어쩌고 빌 게이츠 사례도 나오고,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저는 CSR 경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공정무역을 해야만 글로벌,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다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악한 기업으로 소문나면 바로 불매 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기술 어떤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 기술 발전의 그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 발전의 도구? 응? 네, 인터넷보다 더 뛰어난 녀석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SN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라고 하는 도구가 PC에서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이 있으면 찍어서 바로 SNS에 올리는 거예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 군데서 올리면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을 예, 소비자가 직접 응징하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또 다른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예, 언론의 힘으로 저런 것들을 응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론도 돈을 받으면 악마로 변하죠. 그래서 1인 미디어가 생깁니다. 근데 이 1인 미디어가
개인이 그렇게 고발하는 방법이지만 이 이름 미디어는 언론처럼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거를 파헤쳐. 그래서 자기의 이익하고 상관없이 파헤쳐.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선에서 변한 게 아니라 이런 수단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발전해서 성숙하니까 기업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점 윤리도 지키고 선한 척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평판 리스크에 대한 이런 것들의 보험 역할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CSR의 대표적인 3대 분야 환경, 그다음에 정도 경영, 사회공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재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업이 이제는 비경제적인 책임을 CSR 활동으로 커버를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 자, 이런 것들이 네, 상대편 기업에게는 나쁜 이미지를 주고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줘서 구매 유인 동기,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가치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경쟁력과 시장 가치 수단을 예, 양쪽으로 둘 다 좋은 제품과 싼 가격, 그다음에 선한 기업의 이미지 이것들을 결합해서 달성하게 해주는 게 바로 CSR이다. 그래서 정도 경영, 환경 경영,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3대 분야의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경제적인 목표를 훨씬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천짜리 CEO예요. 그래서 임원이 임시직인 거 아시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예, 매출과 손익 부분에서 손익의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3년 뒤에 내가 잘린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CSR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반짝 내년도에 성과 올린 다음에 인센티브로 빡 미리 건지고 그 다음에 다음 갈 때 알아보다가 그 3년이잖아. 올해 취임했어. 그죠?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 다 내 사람으로 바꾸고 이런데 1년 걸리죠? 그래서 실적은 처음에는 별로 안 나와도 봐줘요. 자, 두 번째 실적 낼 거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사람 자르고 경비 절감 시킨다. 그러면 매출이 그대로라고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내게 돼요. 그럼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이익을 많이 냈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차에 어떻게 한다? 왕창 끌어당긴다. 자, 3년 차에는 뭐 해야 된다? 어차피 나 그에 잘릴 거잖아. 그럼 3년 차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전을? 별대로 되라 내비두고 다음 갈 자리를 이제 연초부터 알아보기 시작한다. 나 작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 니네 기업에 가서 성과 내줄게.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을 계속 컨택을 한다. 그리고 이 회사에 있을 동안 그 회사와 친밀한 관계와 계속 관계를 맺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아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에 아주 순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CEO고 3년의 인생이라면 첫 해는 내 사람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끌어당긴다. 자, 세 번째는 탈출한다. 자, 이거를 하지 않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게임이 끝났네. 근데 너무 많이 들리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누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기업의 구성원들, 개별 구성원한테 알려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맞죠? 누구의 책임이다? 거버넌스는 누구의 책임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인 거예요. 왜 그렇게 선언을 해놨는지 이해되시죠?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로 철저하게, 너 이익 내도 필요 없고 이걸 먼저 볼 거야. 이게 됐다는 전제에 이익 내면 그때부터 인센티브. 근데 이게 아니면은 너 나간 다음에 회사가 망할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페널티를 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취임하자마자 내 사람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탈출한다? 탈출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내가 갈 쪽으로 왕창 퍼주고 가야지. 가기로 된 곳으로. 맞죠? 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똑바로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CEO인데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죠. 예,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될 리가 없어요. 맞죠? 네, 이게 이제 CSR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CSR 하고 다른 임원들이 CSR 안 해.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된다? 바보가 되는 거야. 왜 CSR을 안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누구의 책임이다? 이사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경영진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사회는 안 바뀌잖아요. 이사회는 대부분 대주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등기된 임원이 이사회잖아요. 그들로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주주가 똑똑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총 결합한 ESG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안 먹히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야, 거버넌스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사회적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 컴플라이언스가 어디 있어요? 환경 여기에 있네. 그래서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ESG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합치면 ESG죠?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환경,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재무적인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해되시죠? 3년짜리 임시 직원이 병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이 돼요, 안 돼요, 기업이? 안 되죠.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립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임시 직원을 계속 더 연장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 그죠? 이윤만 추구해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 이슈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떠들면서 계속 더 이렇게 관심을 희석시키는 노력들이 엄청 많아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사실 눈앞에 다가왔고요. 이 엔바이러먼탈 관련된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엔바이러먼 기후변화의 핵심 부분. 맞습니다. 탄소 저감.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럼 기존의 모든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화석 연료.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예요. 자, 그거를 계속 사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면 어떻게 된다?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할 것인가? 기후 변화로 망할 것이다. 그것들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서 열을 받은 바닷물이 계속 증발해서 엄청난 구름이 된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다니다가 재수 없으면 북경에 떨어진다. 그래서 북경이라는 도시가 물에 잠겼다. 그쵸? 자, 그 북경을 물에 잠기게 한 그게 재수가 없어서, 우린 재수가 좋았어요. 조금 더 참았다가 한반도로 옮겨왔을 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의 한강 주변이 다 홍수 지역인 거 아시죠? 전통적으로 홍수 지역이에요. 지금 하남 쪽이라든지 저 강남 쪽 있잖아요. 송파구. 저 이런 쪽에 과거에 도시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죠? 거기는 다 홍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 만들고 뭐를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습 침수 지역들이었어요. 또 강남은 지금 어땠나? 비 많이 오면 강남 사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비 많이 인기지상 오면 여전히 거기 다 물날립니다. 맞죠? 북경에 떨어진 비가 구름이 똑같은 양의 구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필 여기서 무거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강남, 여의도 다 물에 잠겨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낮은 지역에 살고 계시면 빨리 생각하세요, 잘. 북경이 그런 사태를 맞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지금 보도된 것들 큰 것만 그래요. 지금 보도 안 된 것도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일이 구체적으로 될 뻔하다 안 된 거예요. 다음번에도 우리 피해갈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크 대응을 해야지.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한다? 회전 감소로 한다. 네, 그죠? 회피, 그죠? 전가, 네, 완화, 수용. 수용할 거야? 안 되지. 내가 죽는데. 내 가족이 죽는데. 네, 그러면 한강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대가 높은 데로 거주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대가 높은 데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침수되고 이 옹벽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쪽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내년 봄, 가을, 여름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저는 옮겼습니다. 그래요? 네. 관악산 중턱으로 옮겼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강뷰가 가까이 보이는 그런 데가 지금 집값이 비싸지만 반대로 그런 일 한 번만 일어나면 다 폭락할 겁니다. 어, 음. 아직 우리가 운이 좋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그 ESG 경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 관심사는 뭐냐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예요. 탄소 중립 부분은 네, 아리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화석연료 안 쓰는 방법이에요. 화석연료를 안 쓰면 방법이 뭐밖에 안 남아요? 리유저블 에너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RE 100%, 리유저블 에너지 100%가 RE100이잖아요. 리유저블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죠? 이건 다 자연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자연을 이용한 소스 요인이 언제든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네, 리유저블 에너지라고 불려요. 그런 애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어요? 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예, 조력, 그다음에 수력. 수력 있는지 모르셨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소의 에너지원의 그 탄소, 이제 예를 들면, 그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70%예요, 70%. 70%. 원자력 몇 프로입니까? 3%. 놀라셨죠? 화석연료가 70%나 돼요. 어느 세월에 그 발전소 다 바꾸죠?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스코어 1, 2, 3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그 탄소 관련된 이 지수가 있어요. 스코어 1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으로 발전소가 이 스코어 1이에요. 스코어 2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쓰는 데가 스코어 2에 걸리는 거예요. 스코어 3는 뭐예요? 직접적인 생산 활동 외에 나머지 부가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물류 이런 거를 이용하는데 물류 쪽의 라인에 있는 자동차가 휘발유를 써요. 스코어 3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전부 체크를 해서 탄소 중립 여부 이 점수를 매겨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들은 지금 리유저블 에너지 쓰는 공장이 거대 공장 중에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무엇에 걸리냐면 글로벌 이제 이 규제에 걸려요. 이 ESG 경영에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전부 다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2030년, 2035년, 2050년 이런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 연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수출 규제가 일어나요. 스코어 1, 2, 3에 걸리는 예, 요 회사들의 물건은 유럽이나 북미에 수출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전소를 획기적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공장들이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 버려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발전소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럼 물건을 못 팔아요. 그럼 이 공장들이 전부 다 해외에
리유저블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로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원자력 에너지는 리유저블 에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왜 아니죠? 아, 맞습니다. 핵폐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걔는 리유저블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일단 우라늄 재래내리죠. 그 과정은 이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태우고 나서 발전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 폐기물의 반감기가 500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여파가 일어나요.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얘는 리유저블 에너지가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된다? 공장들이 앞으로 다 빠져나간다. 전기는 풍부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 수출, 생산에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리유저블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해외의 이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막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뭘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기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과제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목표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외에 엄청 이건 지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ESG 경영이. 근데 ESG 경영을 지금 국내에서 별로 안 떠들죠. 안 떠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거 하자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원을 리유저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없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비싸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로 지금 만들 수 없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 맞습니다. 전라도 보성 솔라시도 있죠. 그 솔라가 더니파 솔라가 아니에요? SOLL라 솔라예요? 예, 시는 뭐예요? 무슨 시 광역시 할 때 시가 아니에요? 바다시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태양광 풍력 엄청나게 단지를 거기다 지었어요, 지금.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기업의 공장에 되려고 하면 공장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필 어디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어요. 에너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네?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게 뭐,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 ESG 경영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쳐다보시는 지금 자, 연습이 되셨죠? 자, IT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IT는. IT 시스템들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서버 스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서버 스위치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서버 스위치 담겨 있는 집이 이름이 뭡니까?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한 개가 소모하는 전력은 작은 C하고 맞먹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난리 났죠? 네,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030년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산업이 소비하는 그 비중을 계산했을 때 거기에 2030년에는 20%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항공기가 소모하는 화석연료 있죠. 예, 걔의 비중이 3%예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하고 맞먹는 규모고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요, 20%거든요. 20%를 소모하는 그런 산업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이고요. 전기를 화석연료로 공급하는 발전소에다 쓰면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ESG는 바로 우리 IT의 아주 이 기반 베이스가 되는 것 쪽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태양광 그런 전원을 쓰는 저 전라도 그 보성 솔라시도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MS 또는 이 구글 이런 데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다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디지털 주권 때문에 데이터를 해외에 보관하면 안 되는 데이터가 많죠. 그런 데이터 때문에 지금 국내 임대에서 들어가 직접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의 전원이 앞으로 화석연료를 쓰는 화력발전소에서 오면 돼요, 안 돼요? 걔네는 그거를 전부 다 바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스코어 1, 2, 3 과정에서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구글이나 이 MS는 2030년이 탄소 중립이에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2035년이 탄소 중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 하면은 걔네들은 전산실의 그 공조 시설들이 전부 전기 쓰잖아요. 그 공조 시설 자체를 그래서 냉동기, 냉방기 이런 거 안 써요. 이거를 그 자연 풍력 있죠. 외기 공조라고 부르는 바람을 그냥 외기 빨아들여서 안으로 뿜는 형식으로 짓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전산실 내부 온도가 허용 온도가 28도에서 32도예요. 당연하죠. 외교 공조로 해서 바람으로 식히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국내는 22도에서 24도거든요. 근데 22도에서 24도를 유지하려면 냉방기를 돌려야 돼요. 냉방기를 돌리려고 하면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잖아요. 그들이 쓰는 그 전기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의 절반이 전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버를 갖다 놓을 거예요. 나머지 절반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에어컨이에요. 냉동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많은 비중 차지하는지 모르셨죠?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해외 이제 메이저급 데이터 센터들 중에는 그래서 어디다 짓냐면 태양광이나 수력 발전소 있는 근처에다 지어요. 네,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예요? 리유저블 에너지예요. 맞죠? 네. 그래서 수력 발전이 이 그 전력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화력 발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수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많은 상식이 채워지고 계십니까? ESG가 왜 문제인지 막 이해되고 계십니까? 예. 기업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동시에 경제가 폭삭하는 계기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ESG예요. 엄청나게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 떠드는 언론사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거 떠드는 순간 기업들이 바로 다 전환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장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해외로 많이 이전했잖아요. 예, 그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로. 예, 그런 규제가 약한 나라가 주로 과거에는 중국이었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 예, 해외로 자꾸 나가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근데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해서 이제 뭐 자본주의 4.0 시대 이런 개념들이 자꾸 나오고 소비자의 영성에 소구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ESG 경영의 7가지 특징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명확한 타겟, 거버넌스, 그다음에 공식 커뮤니케이션. 우리 ESG 경영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회사 게시판에다가 다 공지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회사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보면 저런 게 어떻게 한다라고 ESG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화력발전소 전기 대신에 친환경 발전으로 바꿨어요라고 하는 보고서 보신 적 있어요? 대신에 뭐 해요? 우리 소등, 쉬는 시간에 전기 다 꺼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로 지금 ESG 경영 이게 되겠어요? 그 전기 끄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ESG 금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ESG 금융이 뭐냐면, ESG 경영을 안 하는 기업들은 이제 금융권들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는지 이해하셨나요?
어느 정도 이해하셔서 수출이라고 하는 생산을 해도 수출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미래가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예요. 망하는 회사가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G 금융이라는 말은 그런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자금 지원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윤리, 책임, 뭐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한 개념으로 ESG 경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처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수준인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된 평가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ESG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시해야 되니까 누군가 평가를 해주고 그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그 평가 기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우지수라든지 모건스탠리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공시할 때, 홈페이지 공시할 때 그런 보고서에 그걸 포함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ESG 경영을 잘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해질 거고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ESG 금융 그런 거 안 하면 채권 발행, 펀드 이런 거 자금 못 끌어온다. 안 빌려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ESG 관련된 이 신기술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신기술들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인공지능, 드론, 블록체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탄소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센싱,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추적 이런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예측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기술들이 전부 다 신기술들이 뭐예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뭐 블록체인 속이지 못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계속 추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ESG와 우리의 융합 IT의 주체들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신기술을 동원해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국내 ESG는 KESG라고 해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KESG에 가면은 뭐 환경 또는 소셜 거버넌스 이런 영역별로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스코어 1, 2, 3에 관련된 지표들을 재서 범위를 줘요. 점수가 몇 점 이상 이렇게 등급을 줘요. 그래서 KESG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할 때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KESG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소셜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한 2회차 전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게시판에 KESG 쳐보면 관련된 문제랑 그다음에 KESG 관련된 그 내용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뭐 ESG 텍소노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언어 용어학이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린 워싱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텍소노미 용어를 쓸 때 가짜로 포장하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걸 할 때는 그거를 가짜 사기치는 그런 편법을 그린 워싱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GRI라고 하는 글로벌 리포팅 인스티튜트 또는 SASB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는 TCFD 여기 이제 약자가 나와 있죠.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뭐 이런 거. 또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뭐 이런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주요 이제 기관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ESG가 이제 뭔지 대충 이해하셨죠? 이런 규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SN 매니지먼트.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마. ISO 19770의 국제 표준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중에 IT 자산 관리 하위에 소프트웨어 SN 매니지먼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할 때 거기에 키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불법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이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하지 마.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기획을 해.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셋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을 해. 조직도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도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전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을 전부 다 실사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에즈위즈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리스팅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리스팅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 PC마다 불법 소프트웨어 감시 프로그램이 깔리죠. 그리고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저기가 있죠. 프로그램 그 목록, 예, 그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 추가 변경, 뭐 삭제 뭐 하는 그 제어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등록하고 있는 레지스트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데 등록 안 하고 혼자 떠서 막 프로세스만 도는 녀석들도 있어. 그래서 이 프로세스랑 얘들을 다 뒤져 얘가. 가지고 거기서 해당되는 패턴들 정보가 있으면 전부 가져와서 이 소프트웨어 이름, 그다음에 버전 정보, 설치 일자 이런 정보를 다 가져와요. 해가지고 얘를 어디다 쏘아버린다? 관리 서버에다 전부 쏘아버려. 네트워크로. 그럼 관리 서버에서 이게 설치된 PC의 구유 아이디,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전부 취합을 해.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라이센스 몇 개 있고 불법으로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카운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깔려있는 것 중에, 불법으로 깔려있는 애는 다 지우라고 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개인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들을 얼만큼 살지 결정하고 구매를 해. 자,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배포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져다 깔아서 쓰는 거예요. 몇 개 깔렸는지, 몇 개 지웠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인아웃이 자산관리 DB에 쌓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몇 개가 더 깔렸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라이센스가 이제는 관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구매를 할 때 라이센스를 예를 들어서 유저 1000명 거, 컨커런트 유저 1000, 뭐 또 컨커런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네임드 유저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뭐 유저 라이센스 살 거잖아. 그럼 그거를 등록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깔았다가 지운 숫자를 계속 누적해서 거기다가 반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라이센스 받은 숫자랑 지금 현재 유효하게 깔린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빼기 해보면 몇 개 모자라는지 아니면 몇 개 지금 여유가 있는지 나오죠.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지속적으로 깔면 대여해주고, 지우면 반납받고, 해서 횟수 되고. 이렇게 해서, 자, 모자란다 그러면은 업체한테 전화해요. 이런 거를 통상은 하게요. 엔터프라이즈 EAL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 라이센스를 통으로 계약해 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전 정산이 아니라 사후 정산 개념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된 거 까는 순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랑 같이 들이닥쳐서 라이센스 검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소프트웨어 깔았다라고 돼요. 근데 사후 정산 개념으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후 정산 더 깐 거 월마다 통보해서 수정개선 반영해서 돈을 주면 돼. 그리고 라이센스 키를 늘려주면 돼. 맞죠? 네, 그렇게 관리하시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이거 소프트웨어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IT 컴플라이언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까지 주제들을 다 했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ESG에 대해서 컨셉 빡 왔어요? 지금 현재 정부는 ESG 잘하는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모르면 누구 책임이다? 국민이 바보고 국민 책임이에요. 국민이 선출했잖아. 그죠? 나는 안 찍었는데 라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된다, 국민이. 10분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